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쉼센터 김영식 팀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이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성인들한테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정도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 조사 대상은 만 3세부터 69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과의존 위험군이 18.6%로 인구수로 따지면 78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786만 명이요.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네, 연령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경우에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30.3%로 가장 높죠.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유아동 3세에서 9세 이게 해당되는 유아동의 경우에 19.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 이 유아동의 경우가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이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 이제는 뭐 낯설지가 않잖아요. 뭐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는데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4가지 증후군이 있다고요. 네,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그 문제적 특성을 이른바 4대 증후군으로 개념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보면 우리가 대부분 가끔씩 경험하는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노모포비아 증후군, 포모 증후군, 디지털 격리 증후군, 팬텀 바이브레이션 증후군 이렇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노모포비아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영문의 노 모바일 포비아.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어디에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꼭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옆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포모 증후군은 이제 그 영문의 Fear of Missing Out의 이제 앞자를 따서 FOMO 이렇게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확산되는 정보, 화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SNS 친구들이 나 없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는 그런 두려움, 또는 친구들보다 내가 먼저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파급시켜주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유명인이라든지 인기 있는 사람들과 SNS상에서 친구 맺기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 대부분 그러죠. 어디 가서 먹기 전에 잠깐 사진 찍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이렇게 올리도 하는 그런 등의 현상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 IT를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온라인을 통한 그 상담도 하고 고객 이의 신청도 받고 그래서 온라인 통한 소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이런 경우가 좀 심해지면 또 문제가 되겠죠. 네 번째, 이제 팬텀 바이브레이션 증후군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진동이 없는데 스마트폰 진동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진동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시로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진동 울린 것 같고 나와서 이렇게 또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팬텀 바이브레이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이 스마트폰 보급이 계속 보편화됨에 따라서 과의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 같아 보이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이유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그 스마트폰의 접근성, 예.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접근성과 콘텐츠의 편의성, 다양성, 이런 기술적인 특성 이거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취약성 예.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빚어낸 결과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내 몸의 일부처럼 휴대가 용이하고 그런 디바이스고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뭐 각종 정보를 이용하고 뭐 대인관계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그런 편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용자 스스로 목적에 맞게 건강하게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절력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조절력이 생기기 네. 전에 뭐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목적 없이 쓰는 그런 습관이 형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걸로. 그렇군요. 이 최근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버스나 뭐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이 스마트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컨텐츠를 주로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요.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뭐 우리 앵커님도 많이 이용하는 게 있을 예. 겁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생각하는 거 상식적인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의존 실태 조사를 할 때 네.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군요. 우리 뭐 카카오 땡, 뭐 네, 이거, 카카오땡이나. 뭐 거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죠. 예. 그 다음으로는 게임. 요즘엔 뭐 지하철이나 이런 타면 앉아서 게임하는 사람이 엄청 사람 많습니다. 많죠. 게임이 많고 다음에는 일반적인 웹 서핑, 그 다음에 뉴스 검색,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특이할 것은 과의존 위험군에 분류된 사람하고 그냥 일반 사용자 간에 좀 차이가 나는 이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가장 격차가 큰 것은 게임입니다. 아, 게임이군요. 네.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뭐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예.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은 과의존 위험에 빠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동영상, 예. 뭐 이런 상품 정보 서비스, 이 온라인 쇼핑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쇼핑 중독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뭐 쇼핑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또 뭐 온라인 상에 보면은 광고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거 검색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쓰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조사를 해보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그리고 일반 사용자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조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과의존 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을 과의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스마트폰 뭐 손에 달고 살다시피 하지만 네. 이 척도는 사용 시간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표준화된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척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유아동의 경우에는 애들이 직접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부모 등 관찰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9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청소년, 성인들은 스스로 응답하는 10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항목은 크게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절 실패라고 하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유형의 이제 조사 항목이 있고 예. 현저성과 관련된 조사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이 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이거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을 잘 못한다 하는 스마트폰이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런 류의 문항이고요. 마지막에 문제적 결과 부분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뭐 학생 경우에는 학업, 일반인들은 뭐 직장, 업무 뭐 이런 거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반복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문제적 결과에 대한
그 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과의존의 핵심 특성이 시간보다는 자기 조절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각한 이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체 과의존 위험군이 18.6%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거기에는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통계 결과 2.7%로 나타났습니다. 2.7%요.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수로 따지면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 중에 2.7%가 한 113만 명 정도.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집중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그 대응 프로그램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3만 명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층에 이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년별, 성년별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청소년이 그 30.3%로 가장 높죠. 뭐 왕성한 활동을 하니까.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증가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30% 정도가 이제 청소년층에서는 이제 거의 임계치 가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예.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유아동에서 성인 60대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이제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되고 있는데 청소년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게 유아동입니다. 유아동이군요. 예. 이 유아동 같은 경우에 15년도에 처음 조사를 했을 때 12.4%였습니다. 예. 근데 17년도 작년 조사 결과 19.1%로 그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유아 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일반 성인들 거기는 17.4%. 또 60대 그 노인분들의 과의존 위험군도 12.9%로 청소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계속해서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과의존 문제 심각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개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스마트폰이지만 당장에 느끼는 충족감 뭐 이렇게 사용 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 역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평소에 바른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쓰고 뭐 요즘에 이 스마트폰 에티켓도 뭐 있죠. 뭐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무분별하게 남 배려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좀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타인은 물론 본인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용을 하고 이거를 좋은 순기능적으로 생산적인 측면으로 활용을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게 그 안에 아주 좋은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그 생산적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른 사용 습관을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한. 바른 사용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실천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바람직한 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령층별로 바른 사용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학교 뭐 이런 쪽으로도 다 보급을 해주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영유아들은 이제 보호자용으로 되는 거죠. 보호자의 지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문제인식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 그 다음엔 바른 사용 실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걸 통해서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이런 4단계를 담아서 각 연령층별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영유아 보호자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만 2세 전에 아이가 스마트폰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하. 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부모들, 애들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예. 식사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앞에 놓고 네. 애는 그거에 빠져 있고 네. 편하게. 이거는 참 부모도 그렇지만 애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만 2세 전에는 애가 이제 뇌 발달도 되고 뭐 신체적인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이제 담아하는 것도 있고, 아이와 보호자의 사용 습관을 함께 점검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색깔별로 연령별로 다른 네, 대책을 그렇습니다. 제시를 예,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영유아에 대한 거, 아동용, 청소년용, 예.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용, 네. 그리고 일반 성인용,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성인하고 고령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신저 다이어트 뭐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성인 같은 경우에 메신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쓴다고 아까 그 콘텐츠 중에 예. 메신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뭐 굳이 뭐 메신저를 하고, 통해서. 그래서 이것보다는 전화 한 통화 하면서 아하.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예. 하는 뭐 이런 것들로 습관을 좀 바꾸자는 거죠. 그런 걸 메신저 다이어트라고 그렇죠. 메신저를 부르는군요. 줄이자. 아하. 사용을 줄이자. 그렇군요. 자, 이런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가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바른 사용 습관을 키우고 뭐 도움이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문제라고 했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첫 단계라고 했던 문제 인식하는 거, 그죠?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 인식을 확산할 수 있겠고요. 네. 바른 사용과 과의존 예방에 대한 이 개개인들의 대응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잠깐 놓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하게 지냈던 가족이라든지 네. 친구라든지 주변에 또 새로운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런 관계 형성도 강화돼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바른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중독이 됐거나 위험군에 속한 이용자들 어떤 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이 가이드에 따라서 노력을 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 스마트 심센터 뭐 이런 쪽에 좀 전문 기관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뭐 좀 강제적인 수단이지만 스마트폰에 사용 조절하는 그런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뭐 좀 조절한다든지 뭐 이렇게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그래서 저희 뭐 스마트 심센터에 뭐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내방 예. 상담도 가능하고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뭐 혼자 극복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좀 수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방. 예. 예. 좀 뭐 자신의 일상과 내면을 돌아본다든지. 그렇죠. 예. 이게 스마트폰의 현저성, 이게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예. 아니어도 중요한 게 참 많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죠.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런 일상과 내면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개선 방법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심센터 김영식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